5월 FOMC 결과에서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3회 연속 동결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후까지도 그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코스피는 2,18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동결, 일단 시장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정부죠. 바이든 행정부의 AI 칩 수출 통제를 폐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자, 오늘 FOMC 특집으로 준비한 증시 인사이트에서는요. 향후 시장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머니주민에서는 먼저 관세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선을 그은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로 건너간 시진핑 주석, 두 사람의 속내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투자 노하우에서는 연내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자문단까지 출범시킨 기금형 퇴직연금,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되는지 또 투자자들은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SK증권 리서치센터 자산전략부 윤원태 부서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FOMC,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지난해 12월 달에 한 번 인하했고 그리고 올해 1월, 3월, 5월 세 번 연속 동결이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부분 동결을 예상했고요. 결론은 만장일치 동결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도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금리도 크게 튀지는 않았고요. 시장 예상대로 동결을 했지만 미세한 차이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성명문에서 보면 미세한 차이점 중에 한 가지는 몇 가지의 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진 것 같고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더라는 further라는 단어를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실업률과 물가가 동반 상승할 리스크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언급했던 부분의 차이점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1분기 GDP 역성장과 관련돼서 역성장을 까보니까 실제 역성장은 아니었고 수입 부분에 대한 치중이 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왜곡이었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시켜줬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조금은 피하려고 했던 문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통화정책은 당분간은 조금 매파적인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 FOMC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버텨낼 만큼 경기 자체는 견조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간밤 FOMC 결과에 대해서요? 예,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우선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번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으로 좀 돌아선 것이 이번 FOMC 결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미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지금 결국은 이제 어떤 지표를 확인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를 확인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를 지금 속단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도 사실은 이제 관세를 매겼으면요. 이제 내수가 이제 부활할 수도 있겠죠. 이제 잡마켓이 부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또 이제 그 수출입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리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섣불리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데 미국 경제 어떻게 돌아갈지도
참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올해 연초보다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굉장히 늦춰지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5월 얘기 나왔다가 6월 얘기 나왔다. 지금은 이제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없을 거다. 하반기나 돼야 금리 인하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고요. 딱 하루 차이로 반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월 네. 30일 기준으로 네. 4월 30일 전까지, 그러니까 4월 30일이 고용지표가 발표됐던 날인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연내 4회로 네. 봤었는데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지금 3회로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줄어든 상황이고요. 6월 기준금리 인하 보다가 이제 7월로 후퇴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마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반기 이제 없다라고, 특히 6월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는 7월도 쉽진 않은 상황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빠르면 7월, 네. 아니면 이제 9월까지도 넘겨짚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FOMC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게 5월 FOMC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인 것 같은데 네. 그 불확실성의 해소는 결국에 관세 이슈가 되겠죠. 관세 이슈가 지금 4월 초에 부과하고 나서 3개월간 유예 적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3개월 내에 모든 관세가 이제 협상을 마무리해야 7월에 인하가 확실시되는 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일 것 같은데 네. 그게 혹시라도 지지부진하게 흘러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잔존하게 된다라면 7월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7월도 어렵다. 사실 그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제롬 펄 연준 의장한테 금리 빨리 인하해라라는 압박을 네. 해왔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그랬는데 이번에 제롬 펄 연준 의장 보니까 뭐 트럼프 만날 생각도 없다고 하고 뭔가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 의지를 내비쳤거든요. 예. 네. 저는 조금 뭐 이번에 발표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약간 좀 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냈거든요. 지금 뭐 실업률도 불안하다. 예. 뭐 이런 얘기죠. 트럼프는 이 정책으로 고용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고용도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지금 아직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효과가 뭐 시장의 지표로서 확인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영향을 미친 결과는 아닌 거죠.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구심을 계속 지금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관세 정책이 이제 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겠다. 라는 입장인 것이고 아직 결론은 모르겠다라는 네.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나 재무장관이나 지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듯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그냥 금리 인하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것이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할 정도까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발언을 했을 때에는 당장이라도 이제 파웰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시장 반응을 보더니 그 다음 날 자기는 해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제 방향을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화요일도 그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제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 상황에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방향성이 없어서 굉장히 큰 미국의 경제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 이제 볼커 의장이 나타나서 이 통화 정책을 독립성을 쟁취하고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얼마만큼 행정부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관여를 했을 때 잘못된 방향으로 경제가 흘러갈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파웰 의장의 해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임기는 사실 보장돼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이제 사실 트럼프의 해석은 그렇지는 않죠. 그래요? 이제, 트럼프는 자기가 이제 임명권이 있으니까 해임할 수도 있다라고. 해임할 수도 있다고. 계속 일기 때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임명을 한 파웰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사실은 이제 연준을 흔들었더니 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마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함부로 흔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인형 발언 보셨죠? 인형 발언. 예, 그 강요 회의에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트럼프의 강경적인 이런 관세 정책이 지금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인다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인형 30개 갖고 가질 수 있었던 아이들이 이제 2개만 갖게 되는 거고 2개도 약간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거고 보셨죠 그거? 그 굉장히 지금 뭐 공화당 상원 내에서도 지금 엄청난 얘기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결국에는 본인도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선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의 그 목적을 생각해 보면 네. 하나의 퍼즐은 기준금리 인하거든요. 아니면 예. 시장 금리를 낮춰야 되는 게 퍼즐을 끼우는 하나의 그 마침표가 될 것 같은데 파월이 지금 안 따르고 있다는 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예. 그리고 기준금리를 낮춰야 미국 재정 부담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파월은 중립적으로 또는 네. 통화정책 당국에서 해야 될 일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답답할 따름일 것 같고요. 반대로 파월 입장에서는 저는 파월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파월이. 듭니다. 예. 페드 입장에서 양대 책무라고 하는 물가와 네. 고용 그 부분만 생각한다면 지금은 페드 입장에서는 동결하는 게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뭐 부동산 때문에 인하하는 게 맞냐, 네. 경기 때문에 인하를 해야 되냐라는 논란들이 항상 있는데 네.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우선은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듀얼 맨데이트를 가지고 정책을 실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이게 예, 예.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 발언은 이제 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모든 이제 정책이 이제 약달러를 선호하고 그렇죠. 지금 관세 정책을 이제 제시하고 있고 네. 이 모든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주변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는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건 둘 다 이제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는 자기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살짝 포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맞아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두 손에 지금 내가 무역 수지를 밸런싱을 할 거냐, 아니면 지금 물가 안정을 갖고 올 거냐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그런다면 무역 수지 밸런싱이 더 큰 목표다라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제가 이제 트럼프가 그렇게 합리적인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이제 뉘앙스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트럼프는 같습니다. 확실히 정치인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의 이번 인형 발언에 대해서도 백만장자 관점이다라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마치도 이제 빵을 못 먹으면 고기를 먹지 그러느냐 이제 그런 얘기랑 똑같은 그렇죠. 비슷하게 들리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파월은 변호사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네요. 법률에 맞춰서 네. 기준 그 페드의 법에 맞춰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양측 간의 대립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고용 자체가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하면 또 제롬 펄 연준 의장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기 놓친 거 아니냐라는 실기론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예. 보고 있고요. 이제 그 두 가지 변수 중에 상대적으로 어느 게 더 심각성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7월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생각 안에서는 지난 4월 지표까지도 하드 데이터들이 예상보다도 잘 나오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거는 5월, 6월 데이터를 봐야 네. 되는데 그 2달 동안 하드 데이터가 과연 꺾일까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꺾이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7월 인하 가능성도 조금 더 뒤로 더 늦게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투자들이 또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양적 긴축 부분이고 뭐 대차 대조표 축소라든지 아니면 이 종료. 이게 대차 대조표 축소 종료라는 거는 결국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건데 이번에 그 언급은 없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선 QRA 지난번, 미국 예, 분기 재무 계획에서도 네. 지난번 그 전 QRA와 별 차이점이 없었고요. 오늘 FOMC에서도 QT 관련된 언급은 3월과 동일했습니다. 네. 계획을 3월과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밝혔고요. 앞으로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라면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늦춰진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수단이 QT 종료라던가 네. 아니면 지금 베센트가 요즘에 말하고 있는 SLR 규제 완화 예. 이런 걸 가지고 시장 금리를 끌어내려는
정책을 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확실히 연준은 고용보다는 좀 뭔가 물가 쪽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불러올 게 뭔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는 듯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사실 그동안 이제 이전 주말에 저희 이제 긴 연휴 마치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고용 보고서가 있었는데 고용 보고서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이 높았는데 괜찮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아직 관세 정책이 영향을 준 지표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4월달 이제 고용 지표가 지금 이제 17만 7천 명 네. 증가했다고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가 이제 13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상치가 하향 조정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 예, 그래서 이제 예상치를 이제 상회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그 3월달 고용 지표가 사실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22만 8천 명, 네. 그랬는데 이게 18만 5천 명으로 하향 수정됐죠. 그러니까 지금 그 1, 4분기까지의 고용 지표들은 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 4분기가 그 미국의 GDP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역성장. 예, 그러니까 역성장을 통해서 역성장의 지표가 지금 그 고용 지표에 묻어 나오는 것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기에 그치고 지금 4월달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요. 예,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안도하는 이제 연준은 이제 안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트럼프는 왜 그런데 본인 관세 정책 때문이다라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내가 해외에 물건들을 못 들어오게 했으니까 안에서 고용이 일어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불법 이민자 추방하고. 예. 재밌는 게 1분기 GDP 역성장 났을 때는 네. 바이든 때문이다 바이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문이다. 네. 예. 좋은 거는 본인 네. 때문이다 그러고 좋은 건 내 덕이고 그렇죠. 안 되는 건 남 나쁜 거는 전 정부 탓하고. 탓이다. 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이. 아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영국하고 처음으로 이제 무역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주말에 이제 스위스에서 만나잖아요, 이제 중국하고. 자, 여기에서 뭔가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다음에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제 미 연준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갈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큰 같고요. 기대는 하지 말아라. 예. 결론은 안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우선 만남 자체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번 만나겠죠. 그 이후로 여러 번 네. 만나고 나면 이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 관세의 불확실성은 최고점은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영국과의 협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국을 1호로 이제 점차 여러 국가들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라면 그동안 있었던 불확실성은 점차 해소되는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환율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이제 환율이 난리 났었어요. 그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나타냈고 뭐 홍콩 달러, 대만 달러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면서 이례적으로 이제 홍콩 중앙은행은 오히려 돈 풀기에 나섰고, 그러니까 홍콩 달러를 매도한 거죠. 그래서 홍콩 달러 강세를 어느 정도 하단을 막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라고 했죠? 비관세적 부정행위로 첫 번째 꼽은 게 환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다가 상대 교역국은 강세, 이걸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트럼프한테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거다라는 해석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이제 우선 미국의 압력 때문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다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대만하고 이제 무역 협상 시작하고 나서 뭐 어떻게 시장에 전달됐는지 몰라도 이제 환율에 대한 이제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뭐 말하라고 합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985년에 이제 프라자 합의 같은 합의들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달러 평가 절하가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도 이 동조화돼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홍콩은 좀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 달러는 원래 이제 그 고정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관리 당국이 이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통화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내려오지 못하게. 7.75에서 7.85죠. 예.
그래서 이제 홍콩은 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이걸 어떻게 이제 이 갑자기 낮출 수 있는 것인지 네.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뭘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달러를 공급해주는 금융시장에 달러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요런 합의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상시적인 통화 수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체결하는 그러한 디딤돌로 삼으면 우리나라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달러 환율의 적정 수준은 어느 정도예요? 글쎄 그 적정 수준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변동폭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밤 사이에 막 25원씩 뭐 10원 움직이면은 뭐 덜 움직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환율에서는 우리가 그 수출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변동성이 큰 환율 시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제 큰 피해를 보는지 우리가 생각을 잘 못할 수가 있는데요. 하긴 어제 오전에 그 개장 전에 역외 환율 보면 1,475.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이 1억 불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었다고 치면 지금 환율이 50원 막 떨어졌잖아요. 하루가 그 연휴가 지나면서. 그럼 50원이 떨어지면 50억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수출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환해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결코 누구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우리가 환율의 변동폭을 보면 하루에 이런 움직이는 것도 크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네네. 예, 근데 지금은 뭐 하루에 10원 움직이면 좀 안정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이상한 지금 착시 현상이 우리가 겪고 있거든요. 이른바 그것도 노말인가 싶을 정도로. 예. 그런데 이제 사실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죽을 맛일 거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뭔가 제 계약을 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꾸 달러를 피하고 싶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보다는 안정적인 환율이 움직이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변동폭 자체가. 레벨 자체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려오는 게 저한테는 좋은데요. 저는 돈을 쓰니까. 저는 돈을 쓰니까. 달러 환율이 워낙 약세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좋지 않습니다만 수출 기업한테는 올라가는 게 좋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레벨을 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변동폭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줄어야 뭔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소비 생활하는 데도 편하고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거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시아 통화가 주말 사이에 갑자기 강세 보였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중국 쪽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화 자체도 다시 좀 약한 모습이고.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가 보는 밴드는 1,400원대보다는 좀 올라서야 되지 않을까. 달러 환율이 정상적으로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1,420원대에서 50원대 사이. 그 정도가 앞으로 조금 단기적인 밴드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지금 지난주부터 있었던 단기적인 아시아권의 강세는 일시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정말 제2플라자 합의와 같은 어떤 통화 정책의 양국가 간의 협상이 있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 정상적인 통화 관계 안에서는 기존 레벨대까지 저는 다시 회복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국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위를 육박했던 케이스들이 이제 연말 연초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1,450원대를 상회했었는데 우선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제외하고 난다라면 1,450원보다는 언더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약달러 환경이 계속해서 4월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약달러 환경의 경우에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국을 필두로 점차 이제 협상이 진행돼 간다라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될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인 뷰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다시 약달러에서 강달러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확률도 다시 1,400원을 상회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사실 미국 뉴욕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지난해 한참 많이 강달러일 때 들어갔다가 최근에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떨어지고 다시 이제 좀 회복이 되니까 팔고 싶은데 보니까 이제는 원화가 좀 약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환차손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환율로만 보면 조금 기다리는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원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은 또는
뭐 이제 신규 진입을 네,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하기에는 좋은 시기다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다시,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출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채를 사기에는 좋은 환경이다라고 미국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접 투자로 지금 원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채를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그럼 바로 생각됩니다. 국채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미국채 어떤 점이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건지 또 미국채 향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제 뭐 4.2 정도에서 지금 등락이 있는 상황이고 뭐 단기물도 그렇게 쉽게 수익률이 내려가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4.5까지 올랐다가 예. 4.2에서 4.3 레벨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여건상 비정상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3 위에 올라간다라면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지난번 미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럽, 일본, 중국 중에 어느 국가가 매도하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일시적인 매도 압력 때문에 금리는 많이 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달러 자산 회피가 나타나면서 또 매도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서의 전제처럼 관세 이슈가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미국 달러 자산을 선호하는 강달러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강달러 환경과 함께 미국채 매수도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그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의 움직임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향후 전망은? 4.2, 4.3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적어도 4.0까지는 쉽게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까지 네. 그 얘기는 이제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4.0까지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국채에 대해서는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일단 스카페센트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낮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는 소리고 네. 미국채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네. 예, 이대로 이게 될까요? 이제 예. 뭐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4.5까지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결국은 그 미국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사람들이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미국의 국내 말고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채에 대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책 금리보다 지금 10년물 금리가 지금 낮은 상황이 계속되는 거는 사실은 조금 비정상적인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책 금리가 충분히 내려올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앞서서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금리 하락폭이 좀 기존에 예상하는 것보다 좀 적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까지 강세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면 국채 가격이 쉽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예, 그렇죠. 그러네요. 또 두 분의 뷰가 살짝 다르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할게요. 우리나라 금통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볼게요. 29일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동결할까요? 인하할까요? 지금 금리 차를 좀 고려를 한다고 그런다면 네. 결국은 이제 동결 쪽에 더 마음이 쓰이긴 합니다만 이제 환율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매일 마음이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금리 못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환율이 갑자기 지금 1,300원대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룸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날 여력은 있다. 그리고 이제 한은 총재가 지금 스페인 가서 얘기했나요? 이제 호텔에서 우리는 이제 금리 인하 과정에 있다라고 이제 확언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전망도 사실은 1사분기 지표 나오면서 한은도 지금 1%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은이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춘다고 그런다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서장님은요? 우선 5월 금통위는 인하 확률이 한 95%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장 금리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 국고채 3년이 오늘도 2.25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럼 기준금리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까지 지금 이미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환율이 내려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B컷 그러니까 50bp 인하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0bp 인하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 50bp 인하했을 때 부작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어렵겠지만 5월 금통위에서는 25bp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분기까지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충분히 인하하면서 연말 기준금리 2.0까지는 충분히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